일에 치여 저녁 늦게나 들어와 피곤한 얼굴로 인사하는 게 전부였던 녀석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대낮부터 전화해서는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며 성화를 부리더군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싶어 저녁 준비도 않고 기다렸더니 세상에 며느리 유리미까지 팔짱을 끼고는 최고급 한정식 집으로 저를 데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제 평생 그런 비싼 음식은 처음이었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어색하게 앉아있는 제게 유리미는 방긋방긋 웃으며 반찬을 집어주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예뻐 보이던지 저는 속으로 우리 아들 장가 한번 잘 보냈다고 몇 번이나 생각했는지 몰라요. 어머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특별히 주문한 거예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가자미찜, 제일 부드러운 부위로만 골랐어요. 유리미는 제 밥그릇 위에 큼지막한 가자미찜 한 조각을 올려주며 말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녀석은 굳이 제 수저까지 들고 와서는 먹여줄 것처럼 굴었죠. 아들 녀석은 그런 유리미가 사랑스러워 죽겠다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 입가에도 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10년 전이었어요. 결혼하고 분가할 돈이 없다며 제 집으로 들어와 살고 싶다는 아들 내외를 받아준 게 말이에요. 처음에는 한사코 반대하는 유리미를 진식이가 설득했다고 들었어요.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시는 건 아들 된 도리라면서요. 그 말이 어찌나 기특하던지 저는 두말 없이 허락했죠. 유리미는 처음엔 좀 뾰로통해 보였지만 제가 살갑게 대해주니 금세 마음을 열고 저를 따랐어요. 그렇게 셋이서 한 지붕 아래 산 지 10년, 아들은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 이제는 제법 큰 부서의 팀장이 되었고 유리미도 알뜰살뜰 살림하며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죠. 물론 명의를 넘겨달라고 했을 때는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유리미가 그러더군요. 어차피 나중에 아들 주실 집인데 요즘은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똑똑한 거라고요. 진식이도 옆에서 거들었죠.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게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요. 자기가 집주인이 되어야 혹시 모를 사기꾼들한테서 어머니와 이 집을 지킬 수 있다면서요. 하긴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해요. 똑똑한 며느리와 듬직한 아들의 말을 듣는 게 맞겠다 싶어 저는 군말 없이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 가족은 아무 문제 없이, 아니 오히려 더 화목하게 지냈어요. 한정식 집에 비싼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배를 채우고 나니 진식이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묵직한 봉투 안에는 비행기 표와 5만 원짜리 현금이 두둑하게 들어있더군요. 이게 다 뭐냐고 묻는 제게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평생 저희 때문에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번에 제가 보너스를 좀 받았어요. 어머니 해외여행 한번 보내드리는 게 제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뭐, 해외여행? 내가 무슨 해외여행이야. 나는 비행기도 무서워서 못 타. 그냥 너희 맛있는 거나 사 먹어. 저는 손사래를 치며 봉투를 밀어냈어요. 하지만 유리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이거 자기랑 저랑 어머님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님께 드리는 저희 부부의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네. 가셔서 좋은 구경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오세요. 저희 걱정은 조금도 마시고요.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더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평생 제 이름으로 된 비행기 표 한 번 가져본 적 없는 저였죠. 동남아의 유명한 휴양지라는 곳이었는데 사진만 봐도 입이
떡 벌어지는 풍경이었어요. 제 인생에 이런 호사가 찾아올 줄이야. 저는 결국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고 아들 내외는 마치 자기들이 여행을 가는 것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설레는 마음 반, 아들 내외에 대한 고마운 마음 반이었죠. 캄캄한 방 천장을 보며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없이도 우리 진식이 저렇게 잘 컸어요. 당신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여행을 떠나는 날까지 유리미는 제 옆에 꼭 붙어 하나부터 열까지 살뜰하게 챙겨주었어요. 제 낡은 여행 가방을 보더니 어머님 가방이 너무 낡아서 혹시라도 고장나면 큰일 난다며 백화점에 데려가 번쩍이는 새 것으로 바꿔주었죠. 그러면서 제 낡은 가방은 자기가 버려주겠다고 가져가더군요. 그 안에는 제 신분증이며 비상금 그리고 남편과 찍은 낡은 사진이 들어 있었는데 그걸 옮길 경황도 없이 유리미의 성화에 못 이겨 새 가방을 끌고 나와야 했어요. 뭐 어차피 다녀오면 다시 찾을 수 있겠거니 생각했죠. 공항으로 가는 내내 유리미는 제 옷매무새를 만져주며 제잘거렸습니다. 어머님, 이 옷 정말 잘 어울리세요. 제가 고른 거라니까요. 가서 사진 많이 찍으셔야 해요. 혹시라도 돈 부족하시면 바로 전화하시고요. 아셨죠? 알았다, 알았어. 니들 덕에 내가 호강을 하는구나. 고맙다, 정말. 공항에 도착해서는 진식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녀석의 손은 어쩐지 조금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땀으로 축축했죠. 긴장했나 싶어 제가 등을 두드려주니 녀석은 애써 웃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부디 몸 조심해서 잘 다녀오세요. 가서 저희 걱정은 마시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셔야 해요. 저희는 어머니 돌아오실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게요.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제 뒷모습을 향해 두 아이는 손을 흔들었어요. 그 모습이 눈에 밟혀 저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죠. 그게 그 아이들의 진짜 얼굴을 본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행지에 도착해서도 아들 내외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왔어요. 제 안부를 묻고 날씨는 어떤지, 음식은 입에 맞는지 세세하게 챙겼죠. 저는 그런 아이들이 기특해서 돌아가면 더 잘해줘야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했습니다. 여행은 꿈만 같았어요.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달콤한 과일들. 평생 일만 하고 살아온 제게 주어진 선물 같은 시간이었죠. 저는 아이들에게 줄 작은 기념품들을 사며 어서 빨리 집에 돌아가 이 행복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꿈 같은 여행은 찰나처럼 지나갔고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휴대전화 전원을 켜고 제일 먼저 진식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공항에 마중 나오기로 약속했거든요. 익숙한 연결음이 몇 번 울리다가 이내 전화기가 꺼져 있어라는 차가운 기계음으로 바뀌더군요. 유리미에게 걸어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죠. 이것들이 어제 늦게까지 놀다가 늦잠 자는구나. 저는 그저 바쁜 일이 있거나 늦잠을 자는 것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혼자 공항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버스에 몸을 싣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을 보니 비로소 집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제 마음은 벌써 집에 가 있었죠. 아이들에게 여행지에서 겪었던 재미난 이야기들을 보따리처럼 풀어놓을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예쁜 스카프와 아들이 좋아할 고급 양주를 품에 꼭 안고 있었죠. 동네 어귀에 들어서자 늘 가던 빵집의 고소한 냄새가
저를 반겼어요. 버스에서 내린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103동 1501호 현관문 앞에 섰죠. 묵직한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칫했어요. 늘 그 자리에 있던 낡고 손때 묻은 도어락이 아니라 웬 번쩍이는 새 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렌즈에서는 파란 불빛까지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어머나, 이걸 언제 바꿨대. 저는 피식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진식이가 가끔 최신 기계에 관심이 많긴 했죠. 제가 없는 사이에 깜짝 선물처럼 바꿔놓았나 보다. 기특한 녀석 하고 생각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원래 쓰던 비밀번호, 제 생일 4자리를 눌렀습니다. 띠리릭.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맑지만 차가운 경고음이 울렸어요. 어라? 제가 잘못 눌렀나 싶어 다시 한번 천천히 눌러보았죠.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하다. 그럼 진식이 생일인가? 저는 아들의 생일을 눌러보았어요. 또다시 실패. 그럼 결혼기념일? 그것도 아니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초기 비밀번호라는 1234까지 눌러봤지만 도어락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슬슬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비밀번호를 바꿨으면 저한테 미리 알려줬어야죠. 저는 다시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여전히 가지 않았어요. 심장이 조금씩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죠.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늦잠이 아니라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덜컥 겁이 났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비실로 내려갔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막 교대하려던 경비 아저씨는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이고, 1501호 사모님, 좋은 데 다녀오셨나 봐요. 얼굴이 환해지셨네. 네, 여행 좀 다녀왔어요. 다름이 아니라 집에 도어락이 바뀌었는지 문이 안 열려서요. 비밀번호를 모르겠어서 혹시 우리 아들이나 며느리한테 연락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 말에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1501호요? 거기 며칠 전에 이사 나갔는데요. 네, 이사요? 저희 이사 안 갔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저씨? 심장이 쿵 하고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경비 아저씨의 말이 무슨 뜻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제가 멍하니 서 있자 아저씨는 저를 딱하다는 듯 쳐다보며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정말 모르셨어요? 아드님이 집 팔고 이사 가셨잖아요. 한 일주일 됐나? 이삿짐 트럭이 2대나 와서 짐을 싹 빼가던데요. 그리고 웬 젊은 부부가 새로 이사 왔어요. 들어오면서 떡도 돌리고 갔는데 아저씨의 말이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어요. 아들이, 내 아들 진식이가 집을 팔았다고요?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거예요. 저는 경비 아저씨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는 둥 하고는 다시 15층으로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제발 아저씨가 잘못한 것이기를. 이건 그저 나쁜 꿈이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1501호 현관문을 부서져라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안에 누구 계세요? 문 좀 열어보세요. 한참을 두드리자 안에서 누구세요? 하는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잠시 후 문이 빼꼼 열리고 낯선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샅샅이 훑어보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시죠? 여기 1501호 맞죠? 제가 이 집 주인인데. 제 목소리는 염소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남자는 제 행색과 문 앞에 놓인 여행 가방을 번갈아 보더니 무언가 짐작했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아, 혹시 전에 사시던 분 어머님이세요? 부동산 통해서 말씀은 들었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우리 아들, 우리 진식이 어디 갔는지 알아요? 연락처라도 좀 알려주세요. 제발이요. 저는 남자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그는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모릅니다. 저희는 강진식 씨라는 분한테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이 집을 매매했습니다. 이게 등기부등본 사본이고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남자가 내민 서류에는 분명 소유주 강진식이라는 글자가 제 눈을 후벼 파듯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아래 칸에는 바로 이 남자의 이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소유권 이전 날짜는 제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떠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다 못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살갑게 굴던 아들의 목소리, 애교를 부리던 며느리의 얼굴, 평생 소원이라며 내밀던 비행기 표 가리고 제 낡은 가방을 대신 버려주겠다던 그 친절까지 전부 다 이 모든 것이 저를 이 집에서 내쫓기 위한, 저를 길바닥에 내다버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진식이가 내 아들이. 저는 현실을 부정하며 뒷걸음질 쳤어요. 그때 집안에서 젊은 여자가 나오며 여보, 무슨 일이야? 하고 묻더군요. 여자는 저를 보더니 놀란 눈으로 남편의 등 뒤로 숨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제가 이 집을 빼앗으러 온 강도라도 되는 것 같아 비참함에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남자는 저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정은 정말 안타깝지만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모든 절차는 끝났고요. 이제 이 집은 저희 집입니다. 아드님하고 해결하셔야 할 문제 같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만 돌아가 주세요. 연락처라도 제발. 저희도 모릅니다. 부동산 통해서 계약해서 개인적인 연락처는 저희도 몰라요. 잔금 치른 날 이후로는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남자는 그 말을 끝으로 문을 닫아버렸어요. 쾅 하고 닫히는 육중한 철문 소리가 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처럼 들렸죠. 저는 텅 빈 복도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죠. 그저 멍하니 제가 평생을 바쳐 살아온, 이제는 완벽한 남의 집이 되어버린 저 차갑고 단단한 현관문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푼돈을 모아 장만하고 진식이를 낳아 업어 키우고 제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이 담겨 있는 저 집이 이제는 제가 들어갈 수 없는 견고한 성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 아파트를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아파트 단지 놀이터의 차가운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해는 이미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던 놀이터는 텅 비어 있었죠. 가로등 불빛만이 제 초라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면 15층의 환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퇴근길에 저 불빛을 보며 아, 이제 집에 다 왔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꼈는데 이제는 그 불빛이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찌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 불빛 아래에서 낯선 사람들은 따뜻한 저녁을 먹고 TV를 보며 웃고 있겠죠. 제가 평생을 쓸고 닦으며 가꾼 그 공간에서요.
저는 꺼져 있는 휴대전화를 붙들고 수백 번도 더 진식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식아, 유리마. 대체 왜 그랬니? 이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차라리 돈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지. 그럼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내주었을 텐데. 왜 이런 끔찍한 방법으로 이 늙은 어미의 등에 칼을 꽂아야만 했니? 하지만 제 간절한 물음은 싸늘한 밤 공기 속에 흩어질 뿐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번째 길 위에서의 밤이 지옥 같은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0월의 밤 공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가웠어요. 얇은 가을 외투 하나로는 온몸으로 스며드는 한기를 도저히 막을 길이 없었죠. 놀이터에 새로 된 벤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제 체온을 모조리 빼앗아가 차가운 얼음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행복에 겨워 손을 흔들던 아들 내외의 얼굴이 악몽처럼 떠올랐고, 눈을 뜨면 제가 평생을 살아온 집, 저 15층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배신자의 불빛이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그 불빛이 꺼지기만을, 그리고 다시 동이 트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수없이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한 어미였던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는 없었죠. 새벽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어둠을 밀어낼 무렵 어디선가 비질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둠에 익숙해진 눈을 돌리자 주황색 조끼를 입은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커다란 빗자루로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아저씨는 혀를 끌끌 차며 다가와 말을 건넸죠. 아이고 할머니, 여기서 이러고 밤새운 거요? 그러다 큰일 나요. 어여 일어나서 어디 따뜻한 데라도 가쇼. 그 무심한 말투 속에 담긴 사람 사는 세상의 작은 온기에 저는 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밤새 굳어있던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어요. 고맙습니다.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 내 대답하자 아저씨는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고는 다시 묵묵히 빗자루질을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죠. 그저 발길 닿는 대로 터덜터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맞은 세상은 저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 너무나도 분주하고 활기찼어요.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바쁜 걸음으로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엄마 손을 잡은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노란 유치원 버스에 올라탔죠. 어제까지만 해도 저 역시 저들처럼 아침을 맞이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저는 그 세상에서 완벽하게 분리된 투명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애써 보면서도 보지 않는 척했죠. 헝클어진 머리에 구겨진 옷을 입은 늙은이는 그들의 반짝이는 아침 풍경에 어울리지 않는 보기 흉한 오점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배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어제 공항에서 내린 후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죠. 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이걸로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도 사 먹을 수 없었어요. 저는 차마 식당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아 길 모퉁이에 있는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음식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저는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가장 싼 컵라면 하나를 골라 계산대로 가져갔습니다. 젊은 아르바이트생은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바코드를 찍더군요. 그 무심한 시선이 마치 제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쪼그려 앉았어요.
후후 불어가며 면발을 넘기는데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그제야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 녹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온기는 잠시뿐, 다 먹고 난 뒤의 허탈함과 비참함은 몇 배로 커져서 저를 덮쳤습니다. 제가 아들 녀석에게 매일 아침 차려주던 그 따뜻한 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던 된장찌개가 생각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씻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을 씻지 못하니 제 스스로에게서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죠. 공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차가운 물에 겨우 고양이 세수를 하고 나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고 처참하게 느껴졌죠. 퉁퉁 부은 눈, 기름지고 헝클어진 머리, 구겨질 대로 구겨진 옷. 이게 정말 나란 말인가. 저는 거울 속에 저를 마주볼 용기가 없어 서둘러 화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낮 시간 동안에는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정처 없이 걷다가 다리가 아프면 지하철역 의자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구경하기를 반복했죠. 그러다 문득 어르신 무더위 쉼터라고 쓰인 동네 복지관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홀린 듯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저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장기를 두거나 TV를 보고 있었죠. 적어도 이곳에서는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어르신, 식사하고 가세요. 하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 시간이었어요. 저는 다른 노인들을 따라 길게 줄을 섰습니다. 배식구 너머로 보이는 하얀 밥과 따뜻한 국. 그걸 보니 저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죠. 식판을 받아들고 돌아서는데 한 할머니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새로 왔나 봐? 얼굴이 처음 보는 얼굴이네. 네, 그냥 지나가다가요. 어여와서 앉아. 혼자 먹으면 맛없어. 저는 할머니의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허겁지겁 먹는 제 모습을 보더니 할머니는 자기 밥그릇 위에 있던 계란 프라이를 제 밥 위로 툭 올려주며 말했죠. 많이 먹어. 이 나이엔 밥심으로 버티는 거야. 그 따뜻한 말 한마디와 계란 프라이 하나에 지난 며칠간 꾹꾹 눌러왔던 서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밥알과 함께 눈물을 꿀꺽 삼켰어요. 그날 이후 저는 낮에는 복지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24시간 패스트푸드점에서 새우잠을 자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고 계속될 수는 없었죠. 이렇게 무기력하게 시간만 보내다가는 정말 길 위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아들을 실종 신고라도 해서 국가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 녀석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경찰서에서 저를 맞이한 것은 차갑고 높은 현실의 벽이었습니다. 접수 창구의 젊은 경찰관은 제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더니 형사과로 저를 안내했어요. 잠시 후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형사 한 명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아드님이랑 며느님이 집을 팔고 연락이 두절됐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이건 사기예요, 사기. 이 늙은 어미를 속이고 전 재산을 들고 도망간 거라고요. 당장 잡아다가. 저는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였지만 형사는 제 말을 자르며 컴퓨터로 무언가를 조회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잠시만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집 명의가 아드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매매 계약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명의는
명의는 그 애들이 하도 졸라서 제가 넘겨준 거예요. 홀어머니 모시는데 그게 더 안전하다고, 세금 문제도 그렇다고 해서. 제 절박한 호소에도 형사는 곤란하다는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어머님이 직접 인감도장 찍어서 명예 이전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럼 법적으로는 증여가 성립된 거예요. 아드님이 자기 소유의 집을 판 걸 저희가 사기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저는요? 저는 이제 어디서 살라고요? 이건 명백한 사기인데 왜 조사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형사가 다가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요즘 자식들하고 재산 문제로 이렇게 얽혀서 오시는 어르신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속상하신 마음은 알겠지만 이건 가족끼리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저희가 강제로 아드님을 찾아드리거나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가족끼리 해결하라고요? 이미 가족이길 포기하고 저를 내버린 녀석들과 무슨 수로 해결을 하라는 말인가요?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없고 약한 사람에게 가혹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무력감과 절망감에 휩싸여 경찰서를 빠져나왔어요. 이제 정말로 이 세상에 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어두컴컴한 지하철역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이대로 영원히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죠. 하지만 그 순간 제 귓가에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선주야, 당신까지 무너지면 안 돼. 당신은 우리 진식이 엄마잖아.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니잖아. 그래요, 저는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생 시장 바닥에서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억척같이 살아온 이선주였죠. 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내 스스로 길을 찾으면 되는 거였어요. 이대로 주저앉아 아들의 배신을 곱씹으며 죽어버리기엔 제 인생이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저는 다시 구립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잠을 자기 위해서나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저만의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뭐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그저 멍하니 컴퓨터 앞에 앉아 아들과 며느리의 이름을 수백 번씩 검색해 보았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그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무심코 도서관 휴게실에서 젊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화면 속에는 화려한 음식 사진과 아름다운 풍경 사진들이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년 제 생일이었어요. 진식이가 큰맘 먹고 비싼 레스토랑을 예약했었죠. 스테이크가 나오자마자 포크를 들려던 제게 유리미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잠시만요. 아직 드시면 안 돼요. 왜 그러니? 음식 다 식겠다.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은 이렇게 사진부터 찍어서 남기는 게 유행이에요. 일명 인증샷이라고 하죠. 보세요. 이렇게 각도를 잘 맞춰서 찍으면 얼마나 맛있어 보여요? 이걸 SNS에 올려서 친구들한테 자랑도 해야죠. 유리미는 음식이 식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몇 분 동안이나 사진을 찍어댔어요. 그리고는 바로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한참 두드리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남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멋진 곳에서 얼마나 근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과시하는 것이
그 아이 인생의 가장 큰 낙이었으니까요. 그래, 그 아이는 절대 그 버릇을 버리지 못했을 거야. 저는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사람처럼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자판을 독수리 탑업으로 두드려가며 끙끙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난번 도서관에서 잠들었을 때 저를 깨웠던 그 젊은 직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의 표정이 딱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죠. 어르신 매일 오시네요. 혹시 찾으시는 자료가 있는데 잘 안 되시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알고 보니 그는 도서관 직원이 아니라 여기서 공공근로를 하는 대학생이라고 했어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학생에게 제 사정을 조금 털어놓았습니다. 아들 내외와 연락이 끊겼는데 혹시나 며느리가 인터넷에 흔적을 남겼을까 싶어서 찾아보는 중이라고요. 물론 집을 팔고 도망갔다는 끔찍한 이야기는 차마 꺼낼 수 없었죠.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학생은 갑자기 의자를 제 쪽으로 바싹 당겨 앉더니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한번 제대로 찾아볼게요. 며느님 성함이랑 혹시 예전에 쓰던 아이디 같은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아니면 친하게 지내던 친구분들 이름이라도요. 그 학생의 이름은 도준이었어요. 할머니 손에 자랐다는 도준 학생은 제게서 돌아가신 할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며 유독 저를 따랐죠. 저는 기억을 더듬어 유림이와 유독 가깝게 지냈던 친구 몇 명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도준 학생의 손놀림은 마술사처럼 현란했어요. 저는 뭐가 뭔지도 모르는 영어 단어들이 가득한 화면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죠. 도준 학생은 유림이 친구들의 SNS를 하나하나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친구의 사진첩에서 유림이와 함께 찍은 예전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밑에는 유림이의 계정이 태그되어 있었지만 클릭해보니 이미 사라진 계정이라고 나왔죠. 역시 계정을 없앴네요. 아주 작정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도준 학생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단 수백 명의 사람들의 목록을 일일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미안하고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학생, 나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이게 무슨 고생이야. 이제 그만해도 괜찮아. 아니에요, 할머니.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꼭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도준 학생이 갑자기 찾았다. 라고 외쳤어요. 도서관의 정적을 깨는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가 가리킨 곳에는 아주 낯선 아이디의 계정이 있었죠. 프로필 사진은 예쁜 강아지 사진이었고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영어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유림이 계정인 줄 알아? 이 사람이 유림 씨 친구들 대부분을 팔로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비공개 계정인데 게시물 숫자가 300개가 넘어요. 보통 이렇게까지 많이 올리는 비공개 계정은 자기 일상을 과시하고 싶은데 아는 사람한테는 들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쓰는 전형적인 방법이거든요. 결정적으로 이 아이디에 사용된 숫자가 며느님 생신이랑 똑같아요. 도준 학생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계정이 비공개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떠오르자 도준 학생은 웃으며 걱정 말라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곧바로 새로운 계정을 하나 만들었어요. 프로필 사진은 도준 학생이 만든 강남 여성이었죠.
그리고는 유리미가 좋아할 만한 명품 가방이나 해외 호텔 사진들을 몇 개 올렸습니다. 이제 미끼를 던졌으니 물고기가 물기만 기다리면 돼요. 며느님 성격상 자기랑 비슷한 부류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친구 신청을 받아줄 거예요. 허영심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는 거. 우리는 팔로우 신청을 하고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점점 희망을 잃어갔죠. 하지만 도준 학생은 조급해하지 말라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닷새째 되던 날이었어요. 도서관 컴퓨터를 켜자마자 도준 학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 됐어요. 물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 친구 신청을 받아줬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준 학생은 떨리는 손으로 그 계정을 클릭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그토록 찾던 진실이, 아니, 제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을 끔찍한 현실이 스크린 가득 펼쳐져 있었죠. 그곳은 유리미의 허영과 과시로 가득 찬 신세계였어요. 부산의 광안대교가 한눈에 보이는 최고급 아파트 거실 사진, 새로 뽑은 번쩍이는 외제차 앞에서 찍은 사진, 온갖 명품으로 치장하고 호텔 레스토랑에서 우아하게 칼질을 하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진 밑에는 해시태그 부살라이프, 해시태그 새출발, 해시태그 행복은 가까이에, 해시태그 남편 최고 같은 해시태그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죠. 그리고 제 눈을 의심하게 한 사진은 바로 아들 진식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요트 위에서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인 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가 길 위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제 아들 내외는 제 집을 판 돈으로 저렇게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모니터 화면을 붙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슬픔보다는 분노에 가까운 차갑고 시퍼런 눈물이었죠. 제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도준 학생은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그들의 위치, 그리고 그들의 죄까지도요. 저의 절망은 이제 차가운 결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부산. 그 이름 석자가 제 심장에 뜨거운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도준 학생과 함께 넘겨본 며느리 유리미의 SNS 계정은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전시장이었죠.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길 때마다 제 심장은 수천 개의 유리 파편에 찔리는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광안대교가 병풍처럼 펼쳐진 초고층 아파트의 통유리창 앞에서 와인 잔을 부딪히는 사진, 번쩍이는 하얀색 외제차 운전석에 앉아 오늘도 달려볼까? 라며 윙크를 하는 유리미의 사진, 요트 위에서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아들 진식이와 입을 맞추는 사진까지. 그 모든 사진 밑에는 어김없이 해시태그 부살라이프, 해시태그 새출발, 해시태그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 해시태그 남편 사랑해 같은 역겨운 글귀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길 위에서 차가운 빵으로 끼니를 때우고 낯선 이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받으며 쪽잠을 자던 바로 그 시간에 제 아들 내외는 제 평생이 담긴 집을 판 돈으로 저렇게 눈부신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모니터 화면을 붙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서늘하고 시퍼런 분노 때문이었죠. 제 옆에서 이 모든 것을 말없이 지켜보던 도준 학생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당장 이 사진들 전부 증거로 모아서 변호사한테 가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시민단체에서 일하시는 좋은 변호사님 계세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아니, 학생. 저는 흐르던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은 멈췄고 뜨거웠던 분노는 어느새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나는 돈을 돌려받고 싶은 게 아니야.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지. 나는 그 아이들이 자기들 발로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 자기들이 쌓아 올린 그 행복이 얼마나 허망한 모래성이었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어. 법은 내 편이 아니었어. 이번엔 내 방식대로 해야만 해. 제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결심을 읽었는지 도준 학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죠. 할머니,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꼭 연락 주세요. 그 따뜻한 한마디가 제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았습니다. 문제는 당장 부산으로 갈 차비 한 푼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였죠.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남루한 옷가지가 든 작은 가방과 사람에 대한 깊은 배신감 뿐이었으니까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외투 안쪽에 손바느질로 꼼꼼하게 꿰매어둔 작은 주머니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시집올 때 친정 어머니가 제 손에 끼워주시며 이거 팔아서 밥 굽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제 손에 꼭 쥐어주며 당신 부적처럼 지니고 다녀라고 말했던 낡은 금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죠. 이것만은 세상이 무너져도 제 목숨처럼 지키고 싶었던 제 인생의 마지막 보루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 반지를 판다는 것은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남편과 어머니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만 같아 망설여졌죠.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종로의 귀금 속 상가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유리 진열장 너머로 보이는 번쩍이는 보석들이 제 초라한 행색을 비웃는 것 같았죠. 금은방 주인은 제 손에 들린 반지를 보더니 돋보기로 이리저리 살펴보며 심드렁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이거 아주 오래된 거네요. 요즘 이런 건 금값밖에 못 쳐드려요. 세공비는 무슨, 그냥 녹여야 할 판인데 얼마 받을 수 있는데요? 제게는 아주 소중한 물건이라. 어디 보자. 할머니 사정 딱해 보이니 내가 조금 더 쳐드릴게. 주인은 반지를 저울에 달아보고는 계산기를 몇 번 두드리더니 얼마 안 되는 돈을 제 앞에 툭 던져놓듯 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아쥐고 말없이 가게를 나왔어요. 돈의 액수보다 제 손가락에 반지 모양 그대로 하얗게 남아버린 자국이 화상처럼 뜨겁게 느껴져서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과 어머니께 너무나도 죄송했지만 속으로 굳게 다짐했어요. 여보,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이 돈으로 제가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망가뜨린 그 아이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자금으로 쓰겠습니다. 하늘에서 꼭 지켜봐 주세요. 그 돈은 제게 남은 유일한 실탄이자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역으로 가 가장 싼 무궁화호 기차표를 끊어 부산으로 향했어요. 덜컹거리는 기차에 몸을 싣고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차창 밖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수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와서 그들 앞에 나타나 이놈들아 하고 소리치며 머리채를 잡고 싸운들 뭐가 달라질까요? 그들은 아마 저를 정신 나간 노인 취급하며 경찰에 신고할 테고 법은 여전히 그들의 편일 테죠. 저는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그들이 스스로 쌓아 올린 그 행복의 성이 사실은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역시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그들이 결코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가야 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부산역은 서울과는 전혀 다른 공기로 저를 맞았습니다. 낯선 사투리와 활기 넘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죠. 저는 SNS 사진들을 이정표 삼아 그들의 흔적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미가 인생샷이라며 올렸던 카페의 독특한 빨간색 문, 진식이가 주말의 여유라며 자랑했던 해변가의 소나무, 두 사람이 함께 얼굴을 맞대고 찍었던 레스토랑의 독특한 조명까지. 저는 스마트폰도 없는 늙은이라 지나가는 젊은 학생들에게 도준 학생이 인쇄해준 사진들을 보여주며 길을 물어야 했습니다. 학생 미안한데 혹시 이런 곳이 어딘지 알아요? 어디 보자. 아, 할머니. 이 다리는 광안대교고요. 이 식당은 아마 광안리 해변가에 있는 레스토랑 중 하나일 거예요. 저쪽으로 쭉 걸어가시면 비슷한 곳들이 많아요. 학생이 가리킨 방향으로 며칠을 헤맸습니다. 낮에는 걷고 또 걷고 밤에는 찜질방에서 새우잠을 자며 그들의 동선을 추적했죠. 그리고 마침내 끈질긴 추적 끝에 사진 속 그 레스토랑을 찾아냈습니다. 해변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야외 테라스가 아주 멋진 곳이었죠. 저는 레스토랑 맞은편의 버스 정류장에 앉아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하염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익숙한 하얀색 외제차가 레스토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차에서 내린 것은 분명 진식이와 유림이었습니다. 유림이는 하늘하늘한 원피스 차림이었고 진식이는 그런 유림이의 허리를 사랑스럽다는 듯 감싸 안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야외 테라스의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멀리서도 그들의 행복에 겨운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죠. 웨이터가 와인을 따르는 모습, 스테이크를 나이프로 써는 우아한 손짓,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며 장난치는 모습까지. 그 모든 것이 한 편의 영화처럼 제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들의 대화 소리가 바람을 타고 제 귀에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역시 부산으로 오길 정말 잘했어. 서울에 있었으면 지금도 그 갑갑한 집에서 어머님 잔소리나 듣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진작 이렇게 할걸. 이제 우리한테는 행복한 날들만 남은 거야. 건배할까? 우리의 성공적인 새 출발을 위하여. 두 사람은 와인 잔을 부딪히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뚝 그쳤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 모든 감정이 사라진 자리에 얼음장처럼 차갑고 서늘한 결심만이 남았죠. 그래, 저 행복이 바로 너희들의 죄의 증거다. 마음껏 웃어둬라. 그 웃음소리가 곧 곡소리로 바뀌게 될 테니.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으니까요. 저는 그들 주변을 맴돌며 그들의 일과를 파악했습니다. 아침이면 진식이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출근했고 유리미는 필라테스 센터에 가거나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겼죠. 그리고 제가 주목한 것은 유리미가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들르는 한 고급스러운 반찬 가게였습니다. 셰프의 손길이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은 그 가게는 유리미처럼 허영심 많고 요리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장소일 터. 저는 그곳을 제 계획의 첫 번째 발판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선주는 죽었어요. 저는 완벽한 타인이 되어 그들의 삶 가장 깊숙한 곳으로 스며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낯선 도시 부산에서의 외롭고도 치밀한 저의 싸움은 그렇게 조용히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가 사는 그 화려한 아파트 단지 근처의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으로 들어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사장님, 이 근처에 혹시 보증금 없이 월세만 선불로 내는 방이 있을까요? 아주 작고 허름해도 괜찮습니다. 햇빛이 안 들어와도 상관없고요. 부동산 사장은 제 남루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귀찮다는 듯 손가락으로 언덕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언덕만 넘어가면 달동네 비슷한 곳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면 그런 방이 있을지도 모르겠네. 우리 부동산에서는 그런 건 취급 안 해요. 저는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고 그가 가리킨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가파른 언덕을 오르자 화려한 아파트 단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골목은 어둡고 축축했죠. 저는 그곳에서 월세 있음이라고 쓰인 낡은 종이가 붙은 한 빌라를 발견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제 사정을 듣더니 보증금도 없이 한 달치 월세 20만 원만 받고 반지하 방 열쇠를 건네주었어요.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문이라고는 있었지만 좁고 긴 창문 너머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과 더러운 길바닥만 보일 뿐이었죠. 방 안에는 낡은 싱크대와 작은 가스레인지 그리고 삐걱거리는 작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이 마음에 들었어요. 어둠 속에서 복수의 칼날을 가는 사람에게는 이 정도의 어둠은 오히려 아늑하고 안전한 요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제 계획의 다음 단계를 구상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이선주는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사라져야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먼저 동네의 작고 낡은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파마향 냄새가 코를 찌르고 할머니 서너 분이 앉아 수다를 떨고 있는 그런 곳이었죠. 저는 거울 앞에 앉아 원장님께 부탁했습니다. 원장님, 이 머리 좀 아주 짧게 잘라주세요. 남자처럼요. 그리고요, 아주 새하얗게 염색도 좀 해주세요. 미용실 원장님은 제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를 아깝다는 듯 쳐다보며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이 좋은 머리를 왜 자르려고 그래요? 염색도 까만색으로 하면 훨씬 젊어 보이실 텐데 왜 하필 백발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소? 그냥요, 이제 다 귀찮아서요. 지난 세월 다 정리하고 새로 살고 싶어서 그러니 그냥 제가 해달라는 대로 좀 해주세요. 제 단호한 말투에 무언가를 느꼈는지 원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가위를 들었습니다. 싹둑 싹둑. 가위 소리가 제 귀에는 마치 곡소리처럼 들렸어요. 수십 년간 저와 함께했던 세월의 흔적들이 남편이 그토록 곱다고 쓰다듬어 주던 그 머리카락이 힘없이 바닥으로 뭉텅뭉텅 떨어져 내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고생에 잔뜩 찌들어 눈빛만 형형하게 살아있는 어느 시골 할머니의 모습이었죠. 낯설고 흉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선주의 얼굴을 하고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머리를 자르고 나서는 시장으로 향했어요. 가장 촌스럽고 편해 보이는 몸빼 바지 두어 벌과 낡은 티셔츠 몇 장을 샀죠. 그리고 제 이름 대신 박복자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그들의 생활 반경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정한 첫 번째 무대는 바로 며느리 유리미가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들른다는 고급 반찬 가게였어요.
가게 이름은 만나요 반찬이었어요. 이름처럼 외관부터 아주 깔끔하고 고급스러웠죠.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가게 안은 백화점 식품 코너처럼 정갈했습니다. 가게 앞에는 마침 주방 보조 및 판매 사원 구함 초보 가능, 주부 환영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하늘이 저를 돕는구나.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하는 풍경 소리와 함께 저를 맞이한 것은 저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인상이 아주 깔끔하고 야무져 보이는 여사장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저 여기 일하는 사람 구한다고 해서 와봤는데요. 제 남루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본 여사장은 단박에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좀 더 젊은 사람이 필요한데요. 손도 빨라야 하고 포스기도 다룰 줄 알아야 해서 어르신은 좀 힘드실 거예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저는 물러서지 않고 가장 선하고 순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나이는 이래봬도 손은 아주 야무져요. 평생을 식당 주방에서 음식만 하고 산 사람이라 웬만한 건 눈 감고도 하죠. 컴퓨터는 잘 못 만져도 다른 꾸준 일은 제가 두 사람 몫은 너끈히 할 수 있습니다. 돈은 많이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이 나이에 소일거리라도 하고 싶어서 그러니 딱 하루만이라도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내보내셔도 좋습니다. 제 간절한 눈빛에 무언가를 느꼈는지 사장님은 잠시 고민하더니 그럼 어디 오늘 하루만 한번 해보세요. 마침 오늘따라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긴 하네요. 라며 주방 쪽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기회는 단 하루. 저는 제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제 세상인 것처럼 움직였어요. 산더미처럼 쌓인 채소들을 눈 깜짝할 사이에 다듬고 끓고 있는 냄비들의 불 조절을 완벽하게 해냈죠. 무엇보다 제 진가는 나물 무침에서 드러났어요. 젊은 직원이 막 무쳐놓은 시금치 나물을 맛본 저는 아가씨, 미안하지만 여기에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한 방울만 넣고 소금 대신 국간장을 조금만 넣으면 훨씬 깊은 맛이 날 거야. 라고 조언했죠. 직원은 반신반의하며 제 말대로 했고 맛을 본 주방 식구들과 사장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날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손맛과 지혜를 남김없이 쏟아부었어요. 하루 일이 끝날 무렵 녹초가 된 제게 사장님이 다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내일부터 당장 출근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월급은 다른 직원들이랑 똑같이 넉넉하게 챙겨드릴게요. 정말요, 사장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연신 허리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만나요 반찬의 새로운 직원이 되었어요. 박복자라는 이름으로요. 이제 거미줄은 모두 쳐졌습니다. 거미가 조용히 먹잇감을 기다리듯 저도 그 아이가 제 거미줄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올 날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찾아왔죠. 제가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딸랑 하는 풍경 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열리고 얼굴의 반을 가리는 명품 선글라스를 낀 유림이가 들어섰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바닥까지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어요. 어서 오세요, 사모님. 유리미는 저를 위아래로 슥 훑어보더니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아주 거슬린다는 투로 말하더군요. 어라, 아줌마 새로 왔나 봐요? 사장님은 어디 가시고? 사장님은 잠시 은행 일 보러 가셨어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손은 깨끗하게 씻고 일하는 거 맞죠? 위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런 데는. 전에 있던 아줌마는 깔끔해서 좋았는데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저는 두 손을 앞으로 공손하게 내보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사모님. 저희는 수시로 손 씻고 위생 장갑도 꼭 끼고 일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유리미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진열대를 둘러보더니 가장 비싼 전복장과 한우 갈비찜을 손가락으로 툭툭 가리켰어요. 저거랑 저거 맛이나 좀 보게 조금만 줘봐요. 맛없으면 안 살 거니까. 여기 음식 맛이 예전 같지가 않단 말이야. 참으로 뻔뻔하고 경우 없는 태도였죠. 저는 작은 종지에 정갈하게 음식을 담아 건넸습니다. 유리미는 이쑤시개로 음식을 콕 찍어 맛을 보더니 그냥 그렇네.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사가야겠다. 얼마예요? 라며 어깨를 으쓱하고는 지갑을 꺼냈어요. 제가 가격을 말해주자 유리미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무슨 반찬값이 밥값보다 더 비싸요? 그새 또 올랐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단골인데 좀 깎아줘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정찰제라서요, 사모님. 사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마음대로 깎아드릴 수가 없네요. 아, 진짜? 융통성 없기는. 그럼 서비스라도 좀 팍팍 챙겨줘요. 나 여기 단골인 거 사장님도 다 아는데. 그걸로 퉁치자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작은 멸치볶음 하나를 서비스로 담아주었어요. 유리미는 그제야 만족한 듯 콧방귀를 뀌며 카드를 툭 던지듯 내밀었죠. 계산을 하고 반찬 봉투를 건네주는 그 짧은 순간 저는 유리미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금팔찌를 보았습니다. 제가 진식이 결혼할 때 제 유일한 폐물이었던 순금 팔찌를 녹여 만들어준 바로 그 팔찌였어요. 어머님, 이거 평생 소중하게 간직할게요. 라며 눈물까지 글썽이던 그 가증스러운 얼굴이 떠올랐죠. 저는 저도 모르게 봉투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유리미가 제 손을 탁 치며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아줌마, 뭐해요? 빨리 안 주고. 팔 아프네, 진짜. 그 짜증 섞인 목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세상에서 가장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손에 힘이 없어서요. 안녕히 가세요. 유리미가 가게를 나간 뒤 저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제 아들의 돈으로, 아니 제 집을 판 돈으로 저렇게 호의호식하며 저를 벌레 보듯 하는 저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차가운 물을 몇 컵이나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제 얼굴, 하얗게 센 머리의 박복자의 얼굴을 보며 다짐했어요. 괜찮아, 이선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더 차가워져야 해. 더 단단해져야 한다. 저 아이가 제 발로 지옥 불구덩이에 걸어 들어갈 때까지 나는 웃는 얼굴로 길을 안내하는 문지기가 되어줄 것이다.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만나요 반찬에서의 제 생활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어요. 저는 그저 묵묵히 성실하게 일했죠. 음식 솜씨는 말할 것도 없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니 정 사장님은 저를 친동생처럼 때로는 친정어머니처럼 아끼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도 저는 손맛 좋고 마음씨 좋은 복자씨로 통했어요. 저는 이 신뢰를 무기로 제 거미줄을 가게 밖으로 동네 구석구석으로 조금씩 넓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첫 번째 목표는 온갖 정보와 소문이 모이는 중심지, 바로 미용실 원장님이었습니다. 유리미가 다니는 미용실은 동네에서도
가장 비싸고 잘 나가는 곳이었죠. 원장님은 최 원장이라고 불렸는데 한번 입이 열리면 동네의 온갖 비밀들을 본물처럼 쏟아내기로 유명했어요. 저는 정 사장님의 심부름을 핑계로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잡채와 겉절이를 한가득 만들어 미용실을 찾아갔습니다. 최 원장님, 저희 사장님이 원장님 고생하신다고 좀 갖다 드리라고 하네요. 일하시면서 출출할 때 한번 맛보세요. 어머나, 이게 누구야? 우리 복자 씨 아니야? 아이고, 사장님은 뭘 이런 걸 다. 안 그래도 배고팠는데 정말 고마워요. 최 원장은 경계심 없이 제가 내민 반찬을 받아들었어요. 맛을 보더니 어머 세상에, 복자 씨 솜씨가 이 정도인 줄은 몰랐네. 진짜 맛있다.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는데? 라며 호들갑을 떨었죠.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미용실 손님들 칭찬, 최 원장의 뛰어난 미용 기술 칭찬을 늘어놓으며 그녀의 마음의 벽을 허물었죠. 그 후로도 저는 종종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미용실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최 원장은 저를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온갖 동네 소문들을 제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다리던 유리미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죠. 복자 씨, 그 새로 이사온 백일동 사모님 알지? 서유림 씨. 어휴, 속이 아주 텅텅 빈 깡통이야, 깡통. 머리하러 올 때마다 얼마나 자기 남편 자랑, 돈 자랑을 하는지 몰라. 서울에서 엄청 큰 사업을 하다가 건강 문제로 잠시 쉬러 부산으로 내려왔다나 뭐라나. 아주 소설을 써요, 소설을. 저는 맞장구를 치며 은근슬쩍 질문을 던졌어요. 어머, 그러시구나. 젊은 사람들이 참 대단하네요. 그럼 시댁 어른들도 다 서울에 계시고 그런가 봐요? 명절 때도 보면 어디 안 가고 동네에 있는 것 같던데. 제 말에 최 원장은 목소리를 한껏 낮추고 주변을 살피더니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글쎄 말이야. 내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거든. 시어머님은 안 계시냐고. 그랬더니 얼굴이 싹 굳으면서 시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다른 가족들하고는 다 연 끊고 산다고 하더다고. 뭔가 구린 사연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더 물어보진 못했지. 찝찝하잖아. 돌아가셨다고? 멀쩡히 살아 숨쉬는 이 어미를 저 세상 사람으로 만들다니. 저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꾹 눌러 참으며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이고 저런. 안 됐네요. 그렇게 젊은 나이에 어머님을 여의었으니 얼마나 어른들의 사랑이 그립겠어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한테 더 잘하려고 애쓰는가 보다. 저는 일부러 어른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죠. 제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한 최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 그래서 그런지 우리 동네 사모님들 최고 모임인 광송회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잖아. 특히 그 모임 회장인 윤 회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아주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더라고. 근데 윤 회장님이 어떤 분이야? 그런 애들 속은 훤히 꿰뚫어 보시는 분이지. 씨알도 안 먹히는 것 같더라고. 광송회 그리고 윤 회장. 저는 그 이름들을 제 마음속 장부에 똑똑히 새겼습니다. 제 계획의 다음 단추가 될 이름들이었죠. 저의 다음 목표는 동네 부동산의 박 사장이었어요. 그는 남자치고는 꽤 수다스러웠고 동네의 집안 사정이나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정보통이었죠. 저는 그에게도 반찬을 배달하며 안면을 텄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를 가리키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 부러운 투로 물었어요. 사장님, 저 집은 참 좋아 보이네요. 얼마나 하려나? 우리 아들 내미도 장가 갈 때
저런 집 하나 턱 사주면 소원이 없겠네. 박 사장은 어깨를 으쓱하며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복자 씨 말도 마요. 저기 지금 시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요. 마침 저기 1501호가 얼마 전에 거래됐는데 젊은 부부가 와서 글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현금으로 떡 하니 사가더라고. 서울에서 왔다는데 돈이 얼마나 많은 건지. 사업하는 사람이라던데 왠지 좀 미심쩍은 구석도 있고. 미심쩍다니요? 왜요? 아니, 뭐랄까. 집을 보러 올 때부터 좀 그랬어. 보통은 이것저것 꼼꼼하게 따지고 묻고 하는데 그냥 대충 휙 둘러보고는 바로 계약하자는 거야. 그리고 계약할 때도 보니까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같은 서류를 다 법무사 통해서 처리하고 자기들 손으로는 도장 하나 안 찍으려고 하더라고. 꼭 뭔가 뒤가 구린 사람들처럼 말이야. 자기들 신분 노출되는 걸 극도로 꺼리는 느낌이었어. 그랬겠죠. 그 모든 서류들은 모두 저를 속여서 제 낡은 가방에서 훔쳐낸 제 신분증과 인감으로 만든 가짜 위임장을 통해 발급받은 것들이었을 테니까요. 모든 정보 조각들이 하나둘씩 모여 끔찍한 진실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었어요. 시간은 흘러 아들 진식이가 동네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 불우이웃 돕기 연말 바자회를 연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아파트 분여회와 함께 주최하는 제법 큰 행사였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자원봉사 신청을 했습니다. 행사 당일 저는 가장 허름한 옷을 입고 가장 힘든 자리인 떡볶이와 어묵 코너를 맡았어요. 뜨거운 김 앞에서 쉴 새 없이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는데 말쑥하게 차려입은 진식이가 사람들 앞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 101동 1501호에 사는 강진식입니다. 추운 연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큰 사랑으로 되돌아오는 기적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뻔뻔하기 짝이 없는 연설이었죠. 연설을 마친 진식이는 행사장을 둘러보며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제 앞에 섰어요. 땀으로 범벅이 된 제 얼굴을 보며 진식이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머님 같은 분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 동네가 더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진식이는 제 손에 따뜻한 어묵꼬치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손으로 밥을 먹여 키운 내 아들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동정의 의미로 어묵꼬치를 건네는 그 순간 저는 제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진식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른 곳으로 가버렸죠. 저는 그가 쥐어준 어묵을 쳐다보며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그래, 진식아. 마음껏 위선을 떨거라. 그 가면을 내가 갈기갈기 찢어줄 날이 머지 않았으니. 바자회가 끝나고 제 예상대로 유리미의 다음 목표는 광송회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저는 반찬 가게 사장님을 통해 그 모임의 회장인 윤 회장이 가정의 화목과 어른 공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라는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윤 회장님이 가게에 들르는 날이면 더욱 정성을 다해 모셨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나물은 간을 삼삼하게 맞춰 따로 묻혀놓고 그녀의 혈압을 생각해 약재를 넣은 특별한 국을 서비스로 내어드렸죠. 윤 회장님은 처음에는 무뚝뚝하게 저를 대했지만 제 진심 어린 정성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가게에 유리미와 윤 회장님이 동시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유리미는 윤 회장님을 보자마자 쪼르르 달려가
온갖 아양을 떨었죠. 어머, 회장님, 여기서 뵈니 더 반갑네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뭐 좋아하세요? 윤 회장님은 유리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됐네. 내 밥값은 내가 낼 수 있으니 신경 쓰지 말게. 그리고는 저를 보며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죠. 복자 씨,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더덕무침 좀 해놨나? 그럼요, 회장님. 오늘 아침에 제일 좋은 놈으로만 골라서 막 무쳐놨죠. 맛 한번 보시겠어요? 저는 윤 회장님께는 존경을, 유리미에게는 그저 사무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를 윤 회장님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저 묵묵히 제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저의 거미줄을 더욱 튼튼하고 촘촘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거미줄의 한가운데로 서유림이라는 어리석은 나비가 조금씩 아무것도 모른 채 신나게 날아들고 있었어요.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초겨울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애타게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용실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간 제게 최 원장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비밀이라도 말하는 것처럼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속삭였죠. 복자 씨, 대박이야. 초대박? 그 백일동 서유림 씨 있잖아. 드디어 광송의 연말 자선 파티에 초대받았대. 정식 회원은 아니고 이번 파티에서 하는 거 보고 윤 회장님이 최종 결정을 내리실 거래. 아주 그냥 신이 나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느라 난리가 났어. 유림이가 파티에서 입을 드레스를 고르느라 서울 백화점까지 가서 몇백만 원을 썼다는 이야기. 그 드레스에 어울리는 보석을 빌리려고 남편을 닥달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최 원장은 신나게 늘어놓았어요. 저는 겉으로는 어머, 정말이요? 잘 됐네요. 그 사모님 소원 풀었네. 라고 맞장구를 쳐주었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웃고 있었죠. 그래, 유림아. 네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싶은 바로 그 순간을 내가 가장 처참하고 어두운 나락으로 만들어주마. 더욱 결정적인 정보는 그 다음에 이어졌습니다. 최 원장은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말했어요. 근데 더 웃기고 기가 막힌 게 뭔지 알아? 이번 파티에서 자기가 뭘 하겠다고 자청했는지 들어봐. 기부 연설을 하겠대. 그것도 주제가 효와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가정이래. 아유, 내가 그 소리 듣고 파마약을 얼마나 쏟았는지 몰라. 살아있는 시어머니는 죽었다고 거짓말하는 애가 효도를 논한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다가 뒤집어질 일 아니야? 최 원장은 뭐가 그리 우스운지 배를 잡고 웃었지만 저는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어요. 하늘이 제게 완벽하다 못해 잔인할 정도로 완벽한 무대를 차려주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저는 그날 밤 제 어둡고 축축한 반지하 방에서 수화기 너머로 들려올 목소리를 떠올리며 공중전화로 향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고 자기 일처럼 분노해 주었던 그 착하고 똑똑한 학생 도준이었죠.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조금 더 어른스러워진 도준 학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도준 학생, 나예요. 서울 도서관에서 만났던 할머니. 할머니, 세상에 할머니 맞으세요? 그동안 연락도 없으셔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어디 계세요? 별일 없으신 거죠? 도준 학생은 마치 잃어버렸던 가족이라도 찾은 것처럼 반가워했어요. 저는 길게 말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도준 학생, 나 좀 도와줘야겠어. 아주 중요한 일이야. 학생의 도움이 꼭 필요해. 저는 도준 학생에게 지난 몇 달간의 제 모든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산에 내려와 박복자로 살게 된 이야기,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며느리를 마주친 이야기, 그리고 광송의 자선 파티에서 효를 주제로 연설하게 될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까지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도준 학생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이내 분노와 결심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당장 내려갈게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한 짓에 대한 대가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똑똑히 치러야죠. 제가 할머니의 가장 강력하고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드릴게요. 그 듬직한 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죠. 우리는 약속을 정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도준 학생은 약속대로 부산에 내려왔어요. 예전보다 더 늠름하고 어른스러워진 모습이었죠. 우리는 제 반지하 방에서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바로 영상이었어요. 도준 학생은 전문가용 카메라까지 빌려왔더군요. 우리는 먼저 유리미의 SNS에 있는 모든 사치스러운 사진들을 전부 내려받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우리는 촬영을 시작했어요. 저는 일부러 더 남루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도준 학생은 제가 일하는 반찬 가게 주방의 고된 모습, 제가 사는 어두컴컴한 반지하 방의 처참한 모습, 그리고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제 외로운 뒷모습을 묵묵히 카메라에 담았어요. 마지막으로 도준 학생은 제 얼굴을 가까이에서 비추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카메라 렌즈를 보고 아드님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진짜 아들한테 말한다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있는 말을 전부 다 하세요. 저는 카메라 렌즈를 아들 진식이의 눈이라고 생각했어요. 지난 몇 달간 꾹꾹 눌러 담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진식아, 유리마 엄마야. 잘 지내는 거지?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니? 엄마 밥 한 끼만 사주면 안 되겠니?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그냥 너희가 행복하게 잘 살면 그거면 돼. 보고 싶다, 내 아들. 딱 한 번만이라도 너희 얼굴 한 번 실컷 봤으면 엄마는 이제 더 바랄 게 없겠다. 제 연기는 완벽했어요. 아니, 그건 연기가 아니었죠. 제 찢어지는 진심이었습니다. 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진짜였고 제 목소리의 떨림도 진짜였어요. 촬영을 마친 도준 학생의 눈가도 붉게 젖어 있었죠. 도준 학생은 그날 밤을 꼬박 세워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영상의 전반부에는 경쾌한 음악과 함께 유리미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일상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그리고 후반부 음악이 뚝 끊기고 화면이 암전되었다가 아무 소리 없이 길 위에서 고생하는 제 모습들을 기추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지막 제 눈물의 호소로 영상은 끝을 맺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하얀 글씨로 이런 자막이 들어갔죠. 이 모든 일은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누군가의 진실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영상을 어떻게 파티장에서 틀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도준 학생은 파티가 열리는 호텔의 홈페이지를 뒤져 그날의 행사 진행 계획표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부산 지역 대학 신문사의 학생 기자인 척하며 호텔 연회장 담당자에게 아주 정중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담당자님. 저는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재학 중인 김도준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 광송의 자선 파티를 취재해서 기부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파티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저희가 만든 짧은 공익 영상을 하나 틀어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소외된 독거노인들의 현실에 대한 영상인데 자선 파티의 취지와도 아주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도준 학생의 똑똑하고 신뢰감 가는 말투에 담당자는 별 의심 없이 허락해 주었어요. 파티 당일 서유림 씨의 연설이 시작되기 직전에 음향 및 영상 체크를 위해 잠시 시간을 주기로 약속까지 받아냈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파티가 열리기 바로 전날, 저는 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푼푼히 모아둔 돈을 전부 털어 백화점 식품관에서 최고급 한우와 자연산 종이버섯을 샀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최고의 갈비찜과 궁중 떡볶이를 만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그것을 가장 고급스러운 그릇에 정성껏 포장해서 윤 회장님의 댁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제가 드릴 건 없고 연말에 이렇게 큰 행사 치르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서 기운 내시라고 한번 만들어 와봤습니다. 제 성의이니 부디 받아주세요. 윤 회장님은 처음에는 아유, 복자씨. 뭘 이런 걸 다. 괜찮아요. 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제 진심 어린 눈빛과 정성 가득한 음식을 보고는 이내 마음을 열었어요. 복자 씨는 참 정이 많은 사람이야. 늘 고마워요. 이렇게 귀한 걸 저녁에 남편이랑 고맙게 잘 먹을게요. 별 말씀을요. 회장님처럼 마음 따뜻한 어른이 저희 동네에 계셔서 저희 같은 사람들도 마음 든든하게 힘을 얻고 삽니다. 오늘 파티 성대하게 잘 치르세요. 저는 윤 회장님의 마음속에 정 많고 마음 따뜻하고 어른을 진심으로 공경할 줄 아는 박복자라는 사람을 쐐기 박듯 선명하게 새겨두고 돌아왔습니다. 파티가 열리는 저녁, 저는 반찬 가게의 배달 직원인 척하며 행사장 뒤편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제 허름한 작업복은 완벽한 보호색이 되어 주었죠. 잠시 후 무대 위로 눈부신 하얀색 드레스를 입은 유리미가 올라섰습니다. 천사 같은 얼굴로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연설을 하기 위해서였죠. 존경하는 광송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효와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가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효도야말로 이 세상 모든 행복의 근원이자 시작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위선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며느리 서유림이 그녀 인생의 가장 반짝이는 조명 아래 가장 깊고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질 그 영광의 순간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티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오직 무대 위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 서유림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어요. 정말이지 그 순간만큼은 천사가 따로 없었죠. 하지만 그 천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제 귀에 악마의 속삭임처럼 역겹게 들려왔습니다. 존경하는 광송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서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에요. 유리미는 감격에 겨운 듯 잠시 말을 멈추고는 객석을 향해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죠. 특히 제 옆쪽에 앉은 젊은 사모님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어머, 저분 너무 아름답다. 배우 아니야? 목소리도 어쩜 저렇게 고와? 남편이 정말 좋겠네. 저는 어둠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그래, 실컷 즐기거라. 네 인생의 가장 높은 곳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일 테니. 저는 오늘 효와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가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해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올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죠. 유리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을 지어 보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안타깝게도 일찍이 시어머님을 여의었어요. 살아생전에 단 한 번이라도 더 따뜻한 밥 한 끼 차려드리지 못한 것이 제 평생의 한으로 남아있죠. 아마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님도 오늘 이 자리에 선 제 모습을 보셨다면 분명 우리 애기 참 장하다 하시며 대견해 하셨을 거예요. 유리미는 하얀 손수건으로 눈가를 살짝 찍어내는 신용까지 했어요.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몇몇 마음 약한 사모님들은 아이고 안 됐어라 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죠. 객석 한가운데에 앉아있던 윤 회장님의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고개를 작게 끄덕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 아들 진식이는 가장 앞자리에서 자랑스러운 아내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고요. 부모님에 대한 효도야말로 이 세상 모든 행복의 근원이자 시작이라고 저는 굳게 믿어요. 저희 부부가 오늘 이 자리에 기부하는 이 작은 정성 또한 하늘에 계신 저희 어머님께 바치는 작은 효도의 마음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유리미의 연설이 절정에 달하며 감동적인 배경음악이 깔리려던 바로 그 찰나 갑자기 파티장의 모든 스피커에서 지지직하는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대 뒤편의 대형 스크린은 검게 변했다가 파란 화면으로 바뀌기를 반복했죠. 유리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무대 뒤편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어머, 잠시만요. 음향에 문제가 좀 있나 봐요. 죄송해요. 진식이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호텔 직원을 향해 소리쳤죠. 이봐요. 이게 무슨 경우야. 빨리 처리 안 해요?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방송사고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어떡해. 중요한 순간인데. 호텔 수준이 왜 이래? 행사 하나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웅성거림이 커질 무렵 갑자기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나타난 것은 아름다운 배경화면이 아니었죠. 경쾌하고 발랄한 최신 유행가가 흘러나오며 화면 가득 화려한 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요트 위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유리미와 진식이의 모습,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아침을 맞는 모습, 백화점 명품관을 통째로 빌린 것처럼 쇼핑백을 들고 있는 유리미의 모습, 그 모든 사진들은 유리미의 SNS에 있던 바로 그 사진들이었죠.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저 돈 많은 젊은 부부의 과시용 영상이 잘못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뭐야, 저 영상은? 자기들 자랑하려고 미리 준비했나? 돈이 많긴 많은가 보네. 부럽다, 야. 하지만 음악이 뚝 끊기고 화면이 암전되자 장내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잠시의 정적 후 화면에 나타난 것은 어둡고 축축한 지하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곳 구석에서 신문지를 입을 삼아 웅크리고 잠든 한 늙은이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카메라는 천천히 그 늙은이의 얼굴로 다가갔습니다. 헝클어진 백발, 깊게 팬 주름, 세상의 모든 시름을 다 짊어진 듯한 그 얼굴. 바로 저 박복자의 얼굴이자 이선주의 얼굴이었어요. 장내는 순식간에 얼음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죠. 화면은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초점 없는 눈으로 줄을 서 있는 제 모습, 공중화장실에서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는 제 모습, 그리고 편의점 앞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제 모습. 그 모든 장면들은 유리미의 화려한 사진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 저 할머니 혹시? 설마 아니겠지. 웅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반찬 가게에서 저를 봐왔던 몇몇 사모님들은 제 얼굴을 알아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세상에 복자씨 맞나요? 반찬에서 일하는 그 복자씨 아니야? 맞네, 맞아. 어떻게 저분이 왜 저기서? 그들의 수군거림에 윤 회장님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녀는 스크린과 무대 위의 유리미를 번갈아 쳐다보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듯 보였죠. 영상은 마침내 며칠 전 도준 학생이 찍어준 제 얼굴 클로즈업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제 눈에서 흐르는 눈물과 떨리는 목소리가 파티장을 가득 채웠어요. 진씨가 유리마 엄마야. 잘 지내는 거지? 엄마 밥 한 끼만 사주면 안 되겠니? 그 처절한 호소가 끝나자마자 화면은 다시 검게 변했고 하얀 글씨로 된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누군가의 진실입니다. 장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함성이 파티장을 뒤덮었죠.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무대 위의 유리미와 객석의 진식이에게 시선을 던졌어요. 유리미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저 여자는 미친 여자예요. 거짓말이야. 라고 외쳤지만 그 목소리는 분노한 사람들의 고함에 묻혀버렸죠. 진식이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영상을 끄기 위해 무대 뒤편의 기술실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반찬 가게의 낡고 허름한 작업복 차림이었죠.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제 모습은 너무나도 이질적이었지만 그 누구도 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파티장의 모든 조명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저를 비추었어요. 저는 성큼성큼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유리미의 옆에 서서 사회자가 쓰던 마이크를 집어들었죠. 저를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저 행사를 망치러 온 정신 나간 늙은이라고 생각했겠죠.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여는 순간 파티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제 아들, 저기 서 있는 강진식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 며느리, 여기 제 옆에 있는 서유림이 맞아요. 하늘에 있다던 그 시어머니가 바로 저입니다. 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유리미는 으악 하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기술실 문을 열고 나오려던 진식이는 제 얼굴을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경멸과 분노가 담긴 수백 개의 눈동자가 마치 수백 개의 칼날이 되어 두 사람에게 꽂혔습니다. 그들의 화려했던 가면은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날 밤 파티장은 축제의 현장이 아니라 분노와 경멸로 가득 찬 심판의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내려놓자마자 객석에 앉아있던 윤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고 그 눈빛은 시베리아 벌판의 겨울 바람보다도 차가웠죠. 그녀는 무대 위에서 실신한 듯 쓰러져 있는 유리미와 입구에서 돌처럼 굳어버린 진식이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나지막하지만 장내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광송회의 이름으로 열린 이자선 파티는 이 순간부로 끝이에요. 그리고 강진식 씨, 서유림 씨, 두 사람의 이름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기억할 겁니다. 우리 모임에, 아니, 이 부산 땅에 당신들처럼 천륜을 저버린 사람들은 두 번 다시 발 디딜 수 없을 줄 아세요. 윤 회장님의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진식이와 유리미의 곁을 지나가며 노골적인 경멸의 눈빛을 보냈고 비난을 한마디씩 던지는 것을 잊지 않았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쯧쯧.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어디 와서 효도를 우는해. 소름 끼쳐 정말. 당신들 오늘부터 이 동네에서 얼굴 들고 다닐 생각은 꿈도 꾸지 마. 화려했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고 남은 것은 값비싼 음식과 쏟아진 와인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조용히 무대 뒤편으로 사라졌어요. 제 역할은 여기까지였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소문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동네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미용실의 최 원장과 부동산의 박 사장은 본의 아니게 제 거미줄의 가장 강력한 스피커가 되어 주었죠. 제가 미용실에 들르자 최 원장은 제 손을 붙잡고 난리를 쳤어요. 어머머, 복자씨. 아니, 사모님. 세상에, 제가 그것도 모르고. 그 서유리미가 그 나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처음부터 뭔가 구린 구석이 있다니까. 살아계신 시어머니를 죽었다고 하질 않나. 돈 쓰는 씀씀이가 보통이 아니라니까. 부동산 박 사장도 마찬가지였죠. 어쩐지 계약할 때부터 찝찝하더라니. 다 늙은 어머니 등쳐서 번 돈으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았던 거구먼. 아이고 사모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습니다. 아들 내외는 동네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그들이 자주 가던 고급 레스토랑은 그들의 예약을 거절했고 유리미가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던 필라테스 센터에서는 회원들의 항의에 못 이겨 그녀를 강제 탈퇴시켰죠. 그들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은 그들을 벌레 보듯 피하거나 대놓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화려한 성은 이제는 그들을 가두는 차가운 감옥이 되어버렸어요. 사회적인 매장보다 더 무서운 것은 경제적인 몰락이었습니다. 진식이가 하던 사업은 사람 사이의 신뢰와 평판이 중요한 일이었죠. 파티에 참석했던 지역 유지들 사이에서 페류나 강진식이라는 낙인이 찍히자 사업 파트너들은 줄줄이 투자를 철회했습니다. 진식이가 애타게 전화를 걸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냉담했죠. 김 사장님, 제발,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은 무슨 설명? 강 사장, 부모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랑은 사업 못하지. 이 바닥에서 신용 잃으면 끝인 거 몰라. 앞으로 연락하지 말게. 은행은 대출금의 즉각적인 상환을 요구했고 단골들은 모두 발길을 끊었으며 직원들마저 그를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제 돈으로 쌓아 올렸던 모래성은 파도 한 번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도준 학생의 도움을 받아 그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도준 학생이 소개해준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의로운 분노를 터뜨리며 제 손을 꽉 잡았죠. 어머님,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어요. 걱정 마십시오.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금전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명백한 사기 및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어머님을 해외로 보내고 집을 판 행위는 처음부터 어머님의 재산을 편취하려는 명백한 기망 행위였어요. 여론의 힘도 우리 편입니다. 제가 반드시 승소해서 어머님의 돈을 모두 돌려받고 저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여론의 힘은 무서웠어요. 파티에 참석했던 누군가가 그날의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고 제 사연은 순식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기사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때 저를 문전박대했던 경찰서에서도
먼저 연락이 와 정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알려왔죠. 세상이 드디어 제 편이 되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아들 내외가 제 반지하 방으로 찾아온 것은 싸늘한 겨울비가 내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두 사람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그들이 입고 있던 명품 옷들은 구겨지고 더러워져 있었죠. 그들은 제 방 앞에 서서 젖은 생쥐꼴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제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진식이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유림이도 화장기 없는 푸석한 얼굴로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제게 매달렸죠. 어머님, 저희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돈에 눈이 멀어서 어머님께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 주세요. 저희 이대로는 정말 길바닥에 나앉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그들의 눈물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눈물은 진정한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것을요. 만약 그들에게 돈과 명예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이곳에 찾아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저는 그들을 가만히 아무런 표정 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일어나거라. 니들이 무릎 꿇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야.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가 다 갚을게요. 평생 어머님 종처럼 살게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란다. 너희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은 돈 때문에 부모도 내버린 너희들 자신의 망가진 양심이고 하늘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실 네 아버지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그들의 울부짖음을 뒤로하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는 제 인생에서 그들을 완전히 도려내는 소리였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싱겁게 끝났어요. 변호사의 말대로 아들 내외의 죄는 너무나도 명백했죠. 도준 학생이 찾아준 SNS 사진들과 파티장에서의 영상,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은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조금도 남겨두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아들 강진식과 며느리 서유림은 사기죄 및 사문서 위조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그들이 저에게서 갈취한 집값 전액과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두 저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죠. 법정을 나오는데 수많은 기자들이 제게 몰려와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어머님, 승소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드님을 용서하실 건가요? 저는 카메라를 향해 허리를 한번 숙인 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워주신 재판부와 제게 힘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용서라는 말은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저 그 아이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죠. 며칠 뒤 제 통장에는 제가 평생을 모아 장만했던 집값과 위자료가 고스란히 입금되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데 기쁘거나 후련한 마음보다는 무겁고 허탈한 마음이 더 컸어요. 이 돈 때문에 저는 제 목숨보다 사랑했던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죠. 그 집은 이제 제게 행복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끔찍한 상처와 배신이 담긴 곳일 뿐이었으니까요.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준 사람들에게 그 빚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준 학생을 만났어요. 그동안 고마웠다는 제 말에
도준 학생은 손사래를 치며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죠. 학생, 그런 말 마라. 학생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길 위에서 울고만 있었을 거야. 학생은 내 생명의 은인이야.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의 용기를 보고 제가 더 많이 배웠는걸요. 내가 학생에게 큰 선물은 못 해주고 이거 학생 학비에 보태 썼으면 좋겠구나.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학생의 학비는 이 할머니가 책임질 테니 아무 걱정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서 세상에 꼭 필요한 훌륭한 사람이 되어주렴. 이건 부탁이 아니라 할미의 명령이다. 저는 도준 학생의 손에 장학금이 든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도준 학생은 괜찮다며 한사코 거절했지만 제 단호한 눈빛에 결국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누구보다도 끈끈한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신세졌던 곳들을 찾아갔습니다. 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주었던 무료 급식소와 추운 밤을 피하게 해주었던 노인 쉼터에 찾아가 제가 받은 돈의 일부를 쾌척했어요. 쉼터의 원장 수녀님은 제 손을 잡고 어르신 같은 분이 계셔서 아직 세상은 살만한가 봅니다. 라며 눈물을 흘리셨죠. 돈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받은 희망을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차례였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친 후 저는 저를 위한 진짜 나의 집을 구했습니다. 부산에서도 가장 풍광이 좋다는 달맞이 언덕에 있는 아주 작고 아담한 집이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커다란 창문으로 따스한 아침 햇살과 시원한 바닷바람이 가득 들어오는 그런 집이었죠. 저는 그곳에 작은 텃밭을 가꾸고 제가 좋아하는 꽃들을 심었습니다. 가끔 도준 학생이 찾아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제가 차려준 밥을 아들처럼 맛있게 먹어주곤 해요. 할머니, 이 김치찌개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오냐, 많이 먹어라. 우리 강아지. 반찬 가게였던 만나요 반찬의 정 사장님도 가끔 들러 저와 함께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죠. 아들 진식이와 며느리 유리미는 가끔 제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보내오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아요.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이제 제 마음속에 그들이 머물 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아침에도 창문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가 평화로웠어요.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툇마루에 앉아 반짝이는 바다를 바라봅니다. 제 인생에 불어닥쳤던 그 모진 폭풍은 이제 지나갔어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었죠. 저는 비로소 그 누구의 아내도 그 누구의 엄마도 아닌 이선주라는 이름의 온전한 나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